무동은 중학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2년 후 제대한 무동은 고향에 돌아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수가 좋은 인근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도 대학 보내야 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돈 벌러 떠나겠습니다. 비록 저는 못 배웠지만 동생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가 않네요. 2009년 무동은 집에서 50km 떨어진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동 덕분에 여동생은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무동의 집안도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동은 광산에서 평이 좋았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탄탄한 몸으로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휴일날 고향집에 돌아오면 친구들은 돈벌이가 좋은 무동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 너 돈도 잘 버는데 소개팅 한번 할래? 수줍음이 많았던 무동은 안 돼. 나 돈 벌어야 돼. 동생들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야, 네가 좋아했던 시인이 있잖아, 시인이. 걔 엄청나게 예뻐졌어. 대학생이야. 결국 무동은 친구들 소개로 동창생 시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며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시인의 집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자식 교육만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대학 재학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0일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인 시잉이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시잉은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잉의 부모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최소한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임신해버린 딸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놈들은 도둑놈들이라고 하더니 이거 딱 맞는 말이구만. 아니, 애 대학은 졸업을 시키고 싶은데 저렇게 배가 불러 나오니 이거 어쩌면 좋아. 시잉은 그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잉은 아들을 출산 후 이제 본인이 아들을 낳았으니 할 도리는 한 것 같다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품을 구매하는데 돈을 서슴지 않고 쓰고 다녔습니다. 가방이며 입지도 않을 옷, 구두 등 사치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남편 무동의 월급 3,000위안, 한화 약 45만 원의 월급으로 대출 이자며 원금 상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부인 시잉이 사치품을 사느라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입지도 않을 이런 옷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형편의 지출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저축은 꿈도 못 꾸겠어. 며칠 뒤 시잉은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 조카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무동은 이번 달도 이미 지출이 많아 적자인데 가족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무동은 부인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번 달 적자야. 생각 없이 막 쏘대면 이제 빚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카들한테 그 몇만 원씩 주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때 안방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인어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곱게 키운 딸을 나무라는 사위가 미웠던 장인은 안방 문 앞에서 뒷짐진 채로 돌아섰습니다. 무동은 결국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늘어난 부채를 더 이상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동이 광산에서 일하며 벌었던 돈으로 집을 구매했을 때는 1,8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 손해를 보며 시세보다 싼 1,500만 원에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판 돈으로 우선 부채를 갚고 나머지 돈으로 양을 키워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동은 양 구매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출하면서 나머지 돈 400만 원을 부인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시잉은 무동이 사업 자금으로 보관해둔 400만 원을 아버지에게 200만 원, 남동생에게 200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며 줘버렸습니다. 얼마 후 무동은 부인에게 양 울타리 공사 비용으로 맡겨뒀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 시잉은 처갓집에 다 줘버렸다면서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동은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야,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처갓집에다 용돈을 줘.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모자라서 처갓집에다 퍼줘? 양목장 울타리 치려고 공사해야 된다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지. 누가? 니네 부모님 용돈 주라고 했어? 분노를 참지 못한 무동은 시잉의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 무서방인데 싸대기 때렸어. 얼굴에 손자국 생겼단 말이야. 피, 엄마, 코피나. 시잉은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장모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과 장모는 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며 자네 못 배워서 그러는가? 못 배워서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냐고? 우리 딸이 자네만 안 만났어도 대학 졸업해서 잘 배운 사람 만나서 행복할 텐데 이게 뭔가? 사위 부동은 장인이 말하는 동안 고개 한 번을 못 들었습니다. 시잉은 아버지 집에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굴이며 허벅지며 멍이 안 든 곳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무동의 어머니 집에 전화했습니다. 무식한 당신 아들이 우리 이 딸을 평신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며느리 골병 든 것도 보고 병원 치료비도 내고 가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라니까. 무동의 부모는 며느리의 치료비를 지불해 주었고 며칠 뒤 무동은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시잉에게 맡겨놓은 공사비를 처갓집에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난 몰라. 돈 준 지가 언젠데 나보고 가져오래. 무동은 시잉의 팔을 잡고 처갓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화가 난 무동은 처갓집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장인어른, 그 돈 내놓으세요. 그 돈이 있어야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장인은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언제적 돈인데 돈을 찾아? 벌써 다 쓰고 남아있겠나? 그리고 그 돈이야 딸애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지. 자네가 맡겨놓은 걸 알았다면은 그 돈 내 마음대로 썼겠는가? 돈 없네. 무동은 처갓집에 돈 받으러 갔다가 무련만 당하고 나왔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동은 양목장의 보온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겨울철 얼어 죽을 양이 걱정되었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무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부인 지잉은 갓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분유가 먹기 싫어지자 분유 뚜껑을 열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무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내가 모유 먹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시중에서 파는 분유 먹이다가 애들 문제 생기는 거 못 봤어? 무동은 분유도 좋았지만 부인의 정성으로 아이를 키워줬으면 했습니다. 부인 시잉은 무동에게 아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라며 대들었습니다. 애들 젖병이든 모유수유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당신 할 일이나 해. 배워도 내가 더 배워서 내가 더 잘 알지. 무동은 그동안 한마디도 지지 않는 부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냐? 무동은 시흥의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니네 짓궂어가는 행동을 보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시흥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시흥은 죽을 만큼 맞았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시흥의 아버지는 그건 경찰서죠. 아이 우리 사위놈이 우리 애를 그냥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네. 개패듯이 패고 있어요. 집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오. 경찰이 무동의 집에 도착하자 시흥은 여행용 가방에 짐을 챙겼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도저히 못 살겠어. 시흥은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시흥의 부모는 사위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사위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동은 괴로운 마음에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무동은 허리벨트에 도끼를 꽂았습니다. 술에 취한 무동은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동은 처갓집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나봐. 술기운이 올라온 무동은 문이 열리지 않자 사나운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자네 이거 어디 소행패인가 이거? 여기가 어디라고 소행패야? 장인어른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혼할 때 하더라도 계산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무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손가락질하며 장인어른은 90만 원, 처남은 50만 원. 어디 보자. 여기 계시만 장모님 90만 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썩 꺼져 이놈아. 어디가 소행패야? 장인어른은 썩거지라며 사위를 집 밖으로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대로는 갈 수 없다며 실갱이하던 무동은 준비해온 도끼를 꺼냈습니다. 이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로 해서는 안 될 줄 알았어. 장인과 장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분시잉은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무동은 부인에게 다가갔고 그 자리에서 부인과 딸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무동은 처남이 거주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처남과 부인 그리고 조카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날 저녁 무동은 장인, 장모,
부인, 딸, 처남, 처남의 부인, 조카를 한순간에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무동은 집안 곳곳을 뒤져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더 있지 않을까? 아이 짜증나. 집안을 두리번거리던 무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가 더 있지 않겠지? 아유, 깔증나. 무동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기사는 아무리 조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택배기사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들여다본 순간 너무 놀라 소리 질렀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봐요. 피바다. 현장에 도착한 양지시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명의 가족 모두 머리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현장에 베테랑 경찰관조차 출입을 꺼려할 정도로 현장은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도끼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닝샤 경찰서는 무동에게 현상금 1,800만 원을 걸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평양현 법원은 무동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무동은 무죄를 호소하며 항소하였고 4개월 후 재심에 회부되었으나 법원은 원심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무동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